고고! 타고! 고고고! 우와! 자동차 보험 보고 타고로 비교하니까 진짜 다이렉트네. 자동차 보험 들 땐 한 자리서 비교해 보고! 할인받아 신나게. 타고! 보고! 타고! 응? 자동차 보험 들 땐 보고 타고라고?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전문가인지 아니면 전문가인 척하는 비전문가인지를 가려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럴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별하는 꽤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물어본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함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대안을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다면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애정이나 아픔이 없고 비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스스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는 부분은 애초부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꺼립니다. 그걸 지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까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놓는 주장은 이 사거리의 신호등을 이렇게 바꾸자거나 아니면 이 제도를 이렇게 바꿔보자거나 그렇게 대체로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것들이 많고요. 비전문가들이 내놓는 주장이나 대안은 의식구조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등 이렇게 대체로 웅장하고 거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중고자동차 시장 요즘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금융회사들도 이 중고차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다는군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얘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감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감자를 통해서 상속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해서요. 이 감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용어와 활용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5월 13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최근에는 중고자동차 시장이 해마다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여기에 뛰어드는 다양한 업태와 업종들,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좀 특이한 건 금융회사들도 최근에 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군요. 자동차가 점점 금융사업과 결합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서요.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자동차 전문기자를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이 큽니까? 아니면 그래도 새 차 사는 분들이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중고차 시장이 훨씬 크죠. 왜냐하면 새 차는 한 번 사고 끝나는 거잖아요. 중고차는 산 차가 이후에 계속 거래되는 평균 횟수가 폐쇄될 때까지 한 7번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 대수로 따지면 그게 계속 거래되는 게 1년에 7번도 거래될 수 있고 또 2번도 거래될 수 있고 폐차될 때까지 거래 횟수가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거래 규모로는 중고차 시장이 상당히 크죠. 이게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판매되는 뭐 트럭이든 버스든 자가용이든 화물이든 승용차든 다 포함하면 약 한 180만 대 정도 됩니다. 신차가요? 네. 그런데 2010년에 중고차 시장이 273만 대가 거래가 됐고요. 2013년에는 330만 대, 그리고 지난해에 378만 대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차는 180만 대가 한번 딱 팔리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팔린 이후에 378만 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규모로 따지면 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신차 시장보다 오히려 규모로도 더 금액으로도 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크죠. 예를 들어서 그 신차 시장 다 해봐야
뭐 30조 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보통 비싸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중고차 값이 평균 반값이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2배니까 물량이. 그렇죠. 게다가 이제 신차 시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 줄었단 말이죠. 근데 중고차 시장은 3% 늘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쪽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는 블루오션인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업체들이 많이 뛰어드는 거죠. 이게 중고차도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거죠. 과거에는 중고차 이제 3년만 지나면 이제부터 고장나기 시작인데 어떻게 타였는데 네. 이제는 뭐 한 10년 된 차도 관리만 잘한 거면 특별한 문제 없던데라는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있고요. 그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련 기업들의 노력도 있고요. 또 정부의 제도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서 제가 신차 180만 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180만 대 중에 실제로 일시불로 자기 돈 다 주고 한 번에 사는 사람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다 돈 빌려 사잖아요. 할부로.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요즘 리스나 렌탈 많이 늘어나죠. 네. 리스나 렌탈 사업자들은 사실은 자동차를 운용을 해서 금리 장사를 하는 곳이죠. 그렇죠. 사실상 자동차 담보 그렇죠. 대출 대법이에요. 일종의. 금융업이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보통 계약 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럼 3년 정도 되면 그 차를 대부업자가 가져가야 되겠죠. 다시. 그렇죠. 그 차를 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를 팔 곳이 결국은 중고차 시장이니까 이 금융사들이 그 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금융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중고차 사업에. 그렇겠어요. 네.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중고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 야, 이 차를 네가 사서 팔아라 라고 갖다 줬단 말이죠.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13년부터 할부 수수료가 제한이 되고 뛰어드는 사업자의 제한을 풀어놓으니까 네. 이거 우리가 직접 팔면 중간에 팔아주는 사람 수수료 안 줘도 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 않겠어? 해가지고 직접 뛰어드는 게 최근에 이제 대세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리스나 렌탈로 빌려줬다가 다시 되받은 자동차, 네. 중고가 된 차를 네. 예전에는 중고차 업자한테 한꺼번에 이번 달에도 100대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그렇죠. 이랬는데 네. 이거 우리가 직접 팔자. 네. 그럼 직접 팔 때 또 예. 할부 금융을 붙이잖아요. 중고차도 할부로 팔 테니까. 그렇죠. 금융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진우 MC한테 3년 동안 차를 빌려줬고 네. 이진우 MC가 3년 동안 차를 사서 반납을 했어요. 예. 그럼 그 차를 누군가 또 이제 이용하게 저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용하게 되면 네. 제가 또 목돈이 없으니까 저한테 이 금융회사는 돈을 또 빌려줍니다. 이자 괜찮은 내고. 시장이네요. 네. 했던 장사 또 한 번 하면 그렇죠. 되니까. 제가 또 한 1년 타다가 나 안 탈래 하고 바꿔서 예. 우리 박세훈 작가한테 주면 박세훈 작가가 또 금융을 이용해서 또 금리를 내고 이자를 내고 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동차 판매는 이제는 단순하게 제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냥 금융사업의 한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정수기, 안마의자 그렇죠. 이런 게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자동차도 네. 그런데 이제 정수기 같은 경우는 보통 회수해서 네. 처리할 게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끝나고 나면 그냥 이제 구매하시죠. 가지시죠. 예, 이렇게 하는데 네. 중고차는 회전이 되니까 또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횟수가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금융사 입장에서는 좋은 금리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 지금까지는 중고차 거래 시장 매매상한테 전화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했을 텐데 네. 이제는 무슨 캐피탈 네. 혹은 뭐 무슨 카드 네. 이런 데서 즉 자동차 렌트나 리스를 하던 회사가 파는 중고차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고차 어디서 사지? 그러면 오프라인 중고차 매장을 직접 가거나 네. 뭐 이를테면 뭐 서울에 어디 매매 단지를 가거나 해서 가서 차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상품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이렇게 했다가 가서 또 워낙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또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검색도 해보고 그러다가 여기에 누가 들어온 거냐면 이제 금융회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금융회사들이 자 거기서만 찾지 마시고요. 우리도 자동차 갖고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자체가 금융상품을 갖고 있으니까 좀 저렴하게 이자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뛰어드는 겁니다. 자동 할부까지도 그렇죠. 또 한 번 장기 렌트를 하거나. 네. 그러면 이제 이 금융회사는 팔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리스나 렌탈로 돌렸던 상품 이외에 기존에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타던 사람들이 되파는 것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겠어요. 네, 중고차는
팔 수 있는 물량을 많이 확보했을 때 유리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그러면 오프라인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네 요즘 손님이 안 와. 그죠? 그쪽 매장하고 손을 잡는 겁니다. 네. 그럼 그쪽 매장에서 물량을 공급해주고 금융회사는 온라인으로 차를 팔거나 연계해서 팔아서 금융상품을 붙이는 이런 사업 형태가 되는 거죠. 중고차 매매상들은 마진이 박해졌겠습니다. 많이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이른바 할부 수수료인데 예. 이런 거잖아요. 오프라인에 이진우 MC나 저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차를 판다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보죠. 그러면 예. 우리가 이제 김남 PD한테 차를 파는데 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제품을 파는 거지만 우리는 금리 상품을 다른 금융에서 가지고 있는 걸 수수료 중개만 해주는 거잖아요. 부동산처럼. 예. 그 수수료가 12%까지 올라갔었어요. 한때.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네.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만? 그렇죠. 그 이자 아니라 수수료만. 그러면 금융사가 우리 금융상품을 저 사람한테 팔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그 팔아주는 사람한테 주는 중개 수수료가 12%까지 올라가니까. 제가 잘못. 예. 수수료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사는 그 돈을 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네. 이자도 거기서 그래서 한 20% 가까운 그렇죠. 이자가 그래서 나왔군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저도 중고차 사러 알아보러 네. 갔더니 현금 주고 사면 400만 원인데 네. 할부로 사겠습니다 하니까 네. 할부 이자가 22% 23%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요. 아니 이거는 내가 어디 신용대출 받으러 가거나 카드론을 받아도 이 정도 이자면 되는데 네. 여기는 자동차가 담보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무리 중고차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중고차 파시는 분은 몰라요. 저 캐피탈사가 붙이는 이자니까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던데 그렇죠. 네. 알고 근데 보면 사실은 그분한테 가는 12% 그렇죠. 때문이었네요. 본인한테 가는 12%를 빼는 거죠. 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이걸 2013년부터는 정부에서 아예 할부 수수료를 5%로 제한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는 12% 받으면 안 돼. 중개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는 5%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20% 밑으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는 그럼 중고차 사러 갈 때 이런저런 금융회사에서 파는 것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고차 할부 금융사업 시장 자체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꼼꼼히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예. 심지어 뭐 카드회사, 은행, 저축은행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담보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자동차를 담보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나중에 저 사람이 돈을 안 갚아도 이 차 팔아가지고 회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중고차를 사든 새 차를 사든 사실은 차값은 어디나 뭐 비슷할 테니까 문제는 할부로 사게 될 때 할부 이자를 얼마나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자는 뭐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뭐 여러 네. 가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만 저는 중고차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 불만이 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금융사들이 어떻게 이자를 책정을 하냐면 중고차 가격이 낮을수록 네. 금리를 높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담보 가치가 건가요? 떨어지기도 하고 이용하는 금액이 작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고 싶으니까 금리를 더 붙여요. 그러면 그러면 뭐 서류 하나 쓰는데 우리 필요한 인건비가 이 정도 드는데 네. 기껏하면 한 200만 원 빌려 가신다고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그다음에 2년 단기간 쓸 때 이제 예. 뭐 또 더 붙이고 하는데 이제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돈을 갚을 능력하고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네. 그쪽 내부적인 얘기는 그래요. 오래된 중고차 즉 값싼 중고차를 할부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네. 연체율,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악순환이네요. 맞아요.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현금으로 안 사고 할부로 사겠다는 분이라면 네. 이자를 많이 물리겠다는 거고 이자를 많이 물리는데도 또 사는 분들이야 또 이 돈 없는 분들일 테니까 또 악순환이고. 네. 그렇겠군요. 말씀 나온 김에 자동차 전문 기자니까 중고차 사러 가는데 좀 같이 봐줄래 이런 부탁 가끔 받으시죠? 네, 봤습니다. 그럼 다 따라다니기는 좀 어려울 아니요, 테니까. 같이 안 갑니다. 왜요? 또 같이 가주시면 어때서요? 이게요. 중고차,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 전문가도 네. 실질적으로 그 차가 어떻게 복원이 되고 어떻게 수리되는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도. 왜냐하면 또 예. 숨기려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숨기면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워요. 물론 그걸 찾아내라고 자동차 진단 전문가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험사 돈으로 수리를 했다면 분명히 기록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카 히스토리에서 반드시 이용을 한번 해보셔라. 할부이자는 그럼 혹시 어디서 검색하거나 알아볼 만한 데 있어요? 네, 여신금융협회에서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할부 금융사들의 중고차 할부 상품은 이자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고르고 싶은데 네네. 시중에는 한 200만 원밖에 없으면 네, 나머지는 나머지는 800을 할부로 할부로 돌려야 돌려야 되는데 자동차는 저 가게에서 파는 자동차가 마음에 들더라도 네. 나머지 800만 원 할부는 저는 여신금융협회에서 해보니까 H캐피탈이 제일 싸더군요. 전 거기서 저 할부이자 내면서 갚겠습니다. 네네네. 라고 해도 된다는 거군요.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저 상품을 이용해서 이 차를 사겠습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 그 중고 매매 사업자가 네. 신차처럼 특정 캐피탈 회사와 또 연계된 경우가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럴 때는 아마 중개수수료 받을 테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는 안 팝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50만 원 더 내세요. 라든가. 뭐 그렇죠. 네. 하기야 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령만 알고 일단 알고는 가면 그렇죠. 알고 있어야죠. 알고 가면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 20만 원만 더 받으시고 저 할부금리 저기다 낼래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뭐 둘 다 윈윈 하시죠. 뭐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슬기입니다. 경제 상식과 상품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퀴즈. 이번 주 손경제를 잘 들으신 분이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문제가 나갑니다. 오늘도 잘 듣고 정답 맞춰주세요. 지난 화요일에 치러진 19대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다양한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주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그 공약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무엇이고 앞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점검을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공일자리 확대, 2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번 법인세 인하.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리가 가장 먼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공공일자리 확대, 2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3번 법인세 인하. 정답은 지금부터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보내실 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정슬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가끔 경제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기사들이 가끔씩 있죠.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할 때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림그룹의 김은국 회장 아들인 김준영 씨가 유상감자를 통해서 100억 원을 조달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유상감자라는 게 일단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이런 용어 설명들을 좀 들어보려고 팟캐스트 발칙한 경제를 진행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와 권 기자의 기자 수첩 주제로 유상감자 또는 무상감자, 감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감자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 먹는 감자 아닙니다. 예, 가끔 이 주식시장에서는 감자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예. 이게 동음이의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도 자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투자자들은 예. 감자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지만 네. 약간 이제 악몽 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을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의 어떤 자기들의 가치가 훼손된다. 그래서 감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경영진한테 이제 감자를 선물로 보내기도 합니다. 너나 먹어라. 그래서. 나는 감자 됐다 이거죠. 예. 대기업 회사가 안 좋을 때 주로 감자라고 하는 수단이 쓰이니까 예, 예. 별로 당연히 뉘앙스 안 좋을 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이번에는 그냥 감자는 그냥 감자인 줄 알았는데 감자 자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예. 유상 감자라고 하는 게 어떤 거죠? 이게 일단 이거 뭐가 논란입니까? 이 뉴스가? 예,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하림그룹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이제 닭고기 회사 정도로 아실 텐데 네. 이 회사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뭐 예를 들면 NS 홈쇼핑도 가지고 있고 페노션이라는 해운업도 하고 있고 예. 뭐 선진포크 돼지고기 회사도 가지고 있고 예. 한 뭐 10조 이상의 자산 총계가 있어서 이번에 뭐 대기업 30대 대기업 안에 들어갔는데요.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이제 김용국 회장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사실은 제일 상위에 올품이라는 회사가 이제 전체 그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올품이라는 회사는 그 김용국 회장님의 아드님 25세 김준영 씨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회사 지분은 이제 김 회장님이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청년이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김홍국 회장이 가지고 있던 회사를 아들 예. 김준영 씨에게 증여를 했고 예. 증여세를 이제 아들이 내야 되는데 예, 예.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유상감자였다. 아. 그래갖고 회사 돈을 가지고 증여세를 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한번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감자라고 하는 게 뭔가부터 좀 설명을 들어야겠어요. 예. 감자할 때 자자가 그게 자본금 할 때 자죠. 그러니까 예. 자본할 때 자죠. 예. 그러니까 자본을 줄인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동업을 한다. 예. 여러 사람이 동업을 한다 그랬을 때 돈을 얼마씩 이렇게 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자본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 그 돈을 가지고 뭐 물건도 사고 뭐 사무실도 구하고 그래갖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업자 중에 야, 나 이제 너랑 일 안 할래. 그러니까 내가 냈던 그 투자금 돌려줘. 네. 그러면 자본금에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책정이 됐던 자본금에서 그 동업자가 빼간 만큼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본 감소, 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네. 자본금에서 뭐 이익이 많이 쌓였다. 그럼 내 몫을 돌려줘라고 얘기하면 처음 낸 돈만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회사 가치가 그동안 컸을 테니까요. 예. 그만큼을 돌려주니까 이제 돈을 더 그 사람한테 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돈을 주고 자본을 감소시켰다. 그러면은 유상감자. 네. 근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자본금을 엄청 까먹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자본금을 처음 낸 것만큼 다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야, 너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자본금이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주식은 없애고 자본금도 못 줘. 그러면은 돈을 안 주고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무상감자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럼 회사 주식을 없애는 건 똑같은데 그게 감자군요. 예, 예. 그런데 사라지게 만들면서 그 주식 들고 있었던 사람한테 일부 보상을 하는 건 유상감자고 예. 보상 없이 하는 건 무상감자고.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은 회사에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이 돈을 이제 다시 현금화를 하려면은 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주식을 파는 거겠죠. 남한테. 예. 예.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 배당을 받는 겁니다. 회사에서 배당을 해주면. 예, 예. 네. 뭐 자기가 주식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배당금을 받으니까 현금이 생기죠. 네. 세 번째는 유상감자입니다. 유상감자는 자기 주식을 반납하고 네.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회사에 반납하고 그 대신 회사는 그 값을 쳐줘서 나한테 돈 주는. 예, 예. 배당하고 차이점은 배당은 내가 그 주식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돈만 받는 거고. 예. 유상감자는 내 주식을 회사에다 반납을 하고. 예.
회사는 그 주식을 그냥 소각시키고 예. 그 대신 그 주식의 대가를 주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데 아까 첫 번째 사례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고 네. 뭐 유상감자는 그 해당 회사에다가 파는 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남한테 파는 거하고 배당받는 거를 절묘하게 섞은 느낌이네요. 예,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자를 할 때도 그럼 그 주식을 얼마로 평가를 해주느냐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는 해요. 예.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되고 유상 감자일 경우에 예.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평가를 되게 높게 평가를 했다. 네. 지분 가치를. 예. 그러면은 주주들에게는 유리하고 예. 그 기업에게는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나 기업의 주인이 주주라고 생각하면 그게 그거일 거고. 예, 반대로 이게 뭐 주주들이 굉장히 헐값에 주식을 넘기게 됐다. 이렇게 되면 주주가 손해를 보고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그 감자를 당했다고 표현하는데 주주들은 예.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 공부를 해보려고. 예. 주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문 닫기 직전에 막 부도가 나느니 아니면 뭐 저 워크아웃을 하니 이런 얘기할 때 되게 감자가 들어가는데 예. 대주주 지분을 감자하세요부터 시작해서 뭐 다 10대 1로 감자한다 등등. 뭐 100대 1도 하고 뭐 전액도 예. 하고 그럽니다. 주로 안 좋은 회사는 감자를 하면 뭐가 좋길래 감자를 굳이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자본 잠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무상 감자를 하는 건데 이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그냥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투자 받으려고 그런다. 예. 그러면은 50억 원을 누가 투자를 했을 때 예. 그러면 그 투자자는 150억 중에 50억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 30%. 가치가 30%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갖겠죠. 예. 그러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야 내가 똑같이 50억 내고 30% 지분 갖는 거 싫다. 니네 2대1 감자해라. 네. 그러면 100억짜리 회사의 자본금이 50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50억을 납입하는 사람의 지분율은 50%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투자자들에게 지분율을 높여줌으로써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자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그 감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의 종잣돈 100억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는 예. 아무리 회사 가치가 줄어들어도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텐데. 예, 자표는 있죠, 장부상. 그렇군요. 그럼 새로운 투자자는 내가 100억 원 새 돈 들고 와봐야 지분 반밖에 안 주는데 예. 그럼 너희 회사 가치가 지금 100억 원이라는 뜻인데 난 그거 못 받아주겠다. 예. 그럴 경우는 기존 주주들이 그럼 내 주식 소각시킬 테니까 예. 와서 알겠습니다. 더 예. 극단적으로는 뭐 대주주의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액 감자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예전에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그 현정훈 회장의 지분을 7대1 무상 감자를 한 적도 있고요. 네. 뭐 100대1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대주주 지분을 없애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너네 이제 그만해라. 너네는 더 이상 이 회사의 주주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새로 누가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100% 주인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자는 그런 이유로 하는데 무상 감자는 그러면 회사가 그동안 손실을 많이 입어서 최초의 종잣돈 가치만큼도 그 회사가 안 될 때 쓰는 수단이라는 건 이해가 됐는데 예. 유상 감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한테 주식은 반납하고 그 주식은 소각시키는데 그 대가로 현재 가치를 쳐서 준다면 예. 그건 왜 하죠? 어떨 때 하죠? 왜 예를 들면 굳이 회사가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려면 예. 배당을 하면 되잖아요. 예. 왜 배당이라는 선택을 안 하고 굳이 유상 감자를 하는 거죠? 만약 한다면? 그 말씀하신 내용처럼 네. 아까 설명드렸던 그 기업이 돈을 그러니까 개인이 예. 주주가 돈이 필요할 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사실 기업에 있는 돈을 그냥 빼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그럼 불법이죠. 그러면은 횡령배임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 아니면 유상감자를 통해서만 자본 계정에서 돈을 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다른 방식도 있죠. 예를 들면은 아들을 채용을 시켜가지고 월급을 100억 주는 월급을 100억 주는 방법도 있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로부터 배임에 대한 소송을 걸리거나 그 전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네.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횡령 배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배당이나 어떤 유상감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 배당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배당 소득세를 내죠. 배당소득세를 내요. 예. 근데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처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거를 팔아서 얻은 양도 차익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샀던 가격만큼은 빼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100억을 돈을 주더라도 네. 배당을 100억을 했다 그러면은 10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이분이 주식을 얼마에 샀든 무관하게. 예, 주식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유상감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에 파는 개념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20억을 주고 사서 유상감자를 100억을 받았다. 네. 그러면은 20억은 빼고 네. 80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네.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해서만 뺄 수가 있어요.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예, 예. 네. 근데 유상감자 같은 경우는 자본금에서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돈을 뺄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네. 다만 그 유상감자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까 최초에 우리가 모티브로 삼았던 하림그룹과 관련한 뉴스에서는 예. 김원국 회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를 아들에게 넘겨준 후에 예. 아들은 그럼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회사를 유상감자를 해서 그 아들에게 돈을 빼줬다면 배당을 안 하고 굳이 유상감자를 했다는 건 말씀하셨던 그 차이입니까? 배당을 100억 받으면 100억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유상감자를 하면 아들이 받은 가격,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의혹이에요. 이게 예. 뭐 특별히 사실로 드러난 얘기는 아니니까 의혹이라는 걸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만 원어치 100%를 받았다 그랬을 때 네. 그럼 증여세를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50만 원이 없으니까 예. 이제 그 유상감자를 했던 건데 증여세율이 50%라고 가정하고 설명해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00만 원짜리 회사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업을 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방식으로 네. 계열사들이 거기다 수익을 몰아줘서 네. 기업 가치가 10배가 됐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회사가 1000만 원짜리 회사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은 증여세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00만 원짜리에서 50만 원어치 증여세를 내버리면 남는 게 50만 원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10배가 돼서 1000만 원이 됐을 때 50만 원어치를 빼면은 네. 그래도 950만 원어치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전에 이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그 조성래 회장이 아들 조현준 사장에게 이제 뭐 증여를 해가지고 네.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네. 그때 그 조성래 회장의 지분이 75%, 조현준 사장이 45%를 가지고 있는 공덕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회사는 그 효성그룹의 본사 사옥을 관리하는 회사인데 이때 감자를 통해서 그 자금을 그 조현준 회장의 감자 지분을 사들이고 그때 비상장 회사였기 때문에 너무나 높게 가격을 책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빼가지고 증여세를 냈고 이와 더불어 조성래 회장은 아까 75%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감자는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를 그 분리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너는 10대 1, 뭐 너는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네. 조성래 회장 지분을 더 많이 감자를 함으로써 조성래 회장은 더 많은 현금을 가져갔고 결과적으로 그 지분율은 조현준 사장의 지분율이 더 높아져서 그 기업을 지배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빠 주식을 예. 아들한테 옛다 하고 주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 아빠 주식을 그냥 유상 감자를 해서 예. 대부분 소각시키고 예. 그 대가로 아빠는 그냥 현금 가져가고 예. 그러면 아빠 주식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 물려받는데도 증여세를 적게 내도 될 거고. 그렇죠. 물론 이제 가져간 돈을 그 현금도 있을 테니 예. 그 돈까지 물려받으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게 되게 유상감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뭔가 상속이나 증여와 많이 결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그렇게 쓰고요. 네. 그 외국계 투자자들이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광화문에 네. 서울 파이낸스 센터 건물이 있잖아요. 예. 그 건물의 그 주인은 예전에 그 싱가포르 투자청 2014년 이전에 그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 회사가 샀죠. 예. 예. 근데 그걸 직접 산 게 아니고
주식회사 서울파이낸스센터라는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네. 그 페이퍼 컴퍼니가 서울파이낸스센터 빌딩을 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에 뭐 임대료도 받고 뭐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회사 그 페이퍼 컴퍼니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돈을 빼갈 때 그 싱가포르 투자청 입장에서는 배당을 통해서 빼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를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미리 자본금을 빼가는 형식으로 유상감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에 유상감자를 해서 액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주당 7만 원에 빼갔어요. 네. 그러고서 1,830억 원을 회수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당시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그 서울 파이낸스센터 빌딩을 사기 위해 3,500억 원을 들였거든요. 예. 그런데 유상감자, 배당 등을 통해서 3,200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까 그 페이퍼 컴퍼니에서만 돈이 나갔잖아요. 예. 그럼 그 밑에 있는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알겠어요. 한 1조 원 가량 됐는데 그래서 3,000억 원은 회수를 하고 나서도 1조 원 가량의 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뭐 물론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먹튀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0억 주고 어떤 회사를 하나 세우고 그 회사가 1,0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사면 그러면 이제 임대료가 계속 들어올 테니까 회사에는 100억, 200억 매년 쌓일 텐데 예, 예. 그 돈을 쌓인 돈 100억, 200억, 300억 쌓여서 합쳐서 600억이네. 이 600억을 배당 받아가야지라고 빼가면 그건 600억 원만 빼갈 수 있는데 예, 예. 원래 1,000억 넣은 돈으로 건물을 샀고 100억, 200억, 300억 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예, 예. 그것도 가져가고 원래 최초로 1,000억 원 냈던 돈 중에서도 일부나 가져가고 싶다. 예. 그럴 경우에는 유상감자를 해버리면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쁜 사례는 이제 기업 사냥꾼들이 이제 기업을 인수를 하고서 네.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 싶다. 근데 어디다가 이제 뭐 팔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예. 산다는 사람 찾기도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뭐 사람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그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막 만들어 가지고 네. 유상감자를 통해서 그냥 바로 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은 뭐 망하겠죠. 네. 근데 그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기업을 영위를 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완전히 다 자산 매각을 다 해서 현금화를 알겠습니다. 시킨 다음에 유상감자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어쨌든 회사 돈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에서 증여 말고도 유상감자라는 하는 것도 있다면 최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이 부분은 불법은 아니군요. 예, 논란이 불법은 됐던. 아닙니다. 배당 받았다는 거하고 비슷한 사례이긴 하나 약간의 절세 효과를 노렸다. 뭐 그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비상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감자를 할 때 지분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네. 회사 자산을 왕창 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최초로 비상장 회사의 주주들이 낸 돈으로 불린 재산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 자기 재산 자기가 빼간다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중간에 아까 제가 일감 몰아주기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예. 일감 몰아주기라는 거는 뭐 이렇게 일감을 누구한테 또 줘가지고 무슨 중소기업이 뭐 일감이 없어졌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덕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네. 일감 몰아주기를 영어로 하면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터널링은 이제 거기에 회사가 번 돈이 있으면 거기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돈을 빼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기업이 가져야 될 수익을 특정인이 누군가 빼가는 게 문제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작은 회사를 증여를 해가지고 그걸 불려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불려서 증여세를 냈다. 네. 그럼 그 증여세는 누가 낸 것이냐? 사실은 그 다른 계열사들이 얻어야 되는 수익을 네. 그 회사로 몰아줘가지고 알겠어요.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재밌네요. 우리나라는 아버지 회사가 아들한테 일감을 줘서 아들 회사를 키우면 예, 이거를 일감 몰아주기라고 표현하는데 예. 영어로는 아버지 회사에다 터널을 뚫었다고 표현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버지 회사의 수익을 아들 회사로 돌리는 거죠. 속칭 우리말로는 스트로, 빨대를 꽂았다. 비슷하네요. 예, 그런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유상감자라고 하는 조금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무슨 뜻인지 이제 대강 알겠어요. 이제 뉴스에서 유상감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래서 했구나라는 걸 또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손에 잡히는 퀴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공약과 거리가 가장 먼 걸 골라달라는
퀴즈였는데요. 정답은 3번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쪽이고요. 법인세 인하는 홍준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법인세 공약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대부분이 이게 국회 합의 없이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즉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고비로 남아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토요일 휴일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